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아침 눈여겨볼 만한 뉴스 몇 가지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사고 엿새째인데 5명의 실종자 발견됐다는 소식 아직 없습니다. 근데 꼬리 쪽 부분에 있었던 블랙박스가 발견이 됐다. 이래서 이제 원인은 파악할 수 있겠죠? 네, 비행 정보와 음성 기록 장치가 담겨 있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제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졌는데 5명의 실종자 발견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실종자들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인데요.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자필 진술서도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작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고문 때문이라는 윤 씨의 30년 기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경찰은 최면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윤 씨가 최면 조사에 응한 이유는 억울하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부디 이번만큼은 정확한 수사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억울한 부분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공기질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충남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역시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음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습니까? 병원이 점점 붐비고 있다고 그러죠. 독감 예방주사 맞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저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때가 있어요. 또 맞아야죠. 요즘 맞아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독감 걸리면 온몸이 정말 쑤시듯이 너무 힘들고요. 또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주사 맞는 게 확실히 좋죠. 그렇죠. 이제 독감이 워낙 주변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독한 감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방 접종도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독감은 감기랑 엄연히 다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또 심각해질 경우에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적절한 시기에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으시는 게 좋죠. 그 독감은 그냥 강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맞고 있었는데 집에 애가 있다 보니까 맞으려고 해서 가보니까 아이는 공짜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예방접종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 생후 6개월부터 12세 이하까지의 소아도 무료 접종이 되고요. 올해부터는 임산부도 무료 접종이 되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역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이게 또 3가는 공짜고 네, 맞아요. 4가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뭐가 달라요? 백신을 맞을 때요, 예방접종을 맞으실 때 뒤에 몇 가라고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부분은 이게 커버할 수 있는 항원의 개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크게는 A형과 B형이 나뉘어져 있고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A형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3가 백신 같은 경우는 A형에서 2가지 A형, 그리고 B형에서 1가지 A형, 이렇게 총 3가지를 커버할 수가 있고요. 4가는 여기에서 B형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네. 그래서 A형 2개, B형 2개로 조금 더 다양한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들에 해당되는 것도 3가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3가. 우리가 가서 맞을 때도 3가하고 4가 가격 차이가 제법 돼요. 그렇죠. 그래서 4가가 이게 고급이구나. 내가 이걸 맞아야 되겠다. 솔직히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조금 더 커버가 많이 되는 4가를 맞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3가에서 4가로 됐다고 반드시 4분의 1의 확률이 확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를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이 3가지, 네. 3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종이 나왔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돼서 하나의 A형이 더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 추가되는 B형 같은 경우는 주로는 봄철에 유행을 하고 임상 증상이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좀 건강하고 좀 건강한 성인이다. 나는 면역력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3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본인이 좀 걱정이 된다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좀 더 추가해서 4가를 맞으시는 것도 괜찮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형 인플루엔자가 와도 조금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A형보다는 조금 더 안심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상 증상들이 심각한 편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가 백신에도 한 가지 종류의 B형, A형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을 해도 어느 정도의 교차 방어 기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제로인 건 아니니까 걱정을 크게 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독감 예방 접종이 시기가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맞아야지 맞아요. 바로 뭐 그때 해당돼서 맞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약효가 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죠. 그렇죠. 바로 면역 기능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일부의 뭐 항원이나 약간의 바이러스 조각을 넣어서 몸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바이러스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효과가 나오기까지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4월 정도까지 초봄까지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맞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원래는 10월까지는 맞으시는 걸 권장드리기는 해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까지 빨리 가셔서 접종 안 하신 분들은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무료 접종 시기를 정해놨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나이별로 좀 분류를 해놨어요. 너무 네. 붐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월 중순, 그러니까 22일까지가 무료 접종 기간이고요. 이제 소아, 특히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의 소아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4월까지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4월까지 무료 접종 기간이니까 기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 병원에서나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고요.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실 네. 수가 있어요. 지정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집 근처인 곳을 검색을 하셔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오늘 한번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네. 그 3가는 무료잖아요. 네. 근데 내가 4가를 맞고 싶으면 3가 가격까지는 이렇게 하고 4가하고 차익만 내면 되나요? 아니요. 아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 내야 돼요? 네, 나라에서는 그 약 자체를 지원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다른 약으로 바뀌었을 때는 전체 비용을 다 내셔야 그렇구나. 합니다. 그럼 난 3가. 전 3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듣기로는 독감 예방 접종 말고도요. 겨울에 미리 맞으면 참 좋을 예방 접종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예방접종은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꼭 맞으시면 좋은 예방접종이에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이거든요. 사실 독감 자체도 무섭지만 어르신들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독감에 걸리고 나면 폐렴이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폐렴이 20%에서 많게는 60%까지 사망률이 이르거든요. 노년기층에게는. 따라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겨울철이 되기 전에 미리 같이 맞아놓으시면 좀 더 예방 효과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예방접종 사업이 잘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도 65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는 23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같이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종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11월 22일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준다는 거고
또 접종을 할 사람, 네. 그러니까 예인 씨 같은 분들도 22일까지는 맞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네. 그 기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미국의 한 폐암 말기 환자가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한 뒤 완치했다는 해외 사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 구충제를 먹고 암이 완치됐다. 저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산에 가다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설마 그럴 일이 있어 이러고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개 구충제를 먹고 암이 완치됐다. 이게 가능한 건지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개 구충제 안에 있는 성분은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이제 구충제에 원래 들어가 있는데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이 좀 알려지게 된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 한 말기암 환자가 이 개 구충제를 복용을 하고 3개월 만에 암이 완치됐다는 소식이 SNS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네. 빠르게 퍼지면서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런 소문이 많이 나고요. 지금 현재는 그 약이 순식간에 팔려나가서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복용한 분도 있잖아요. 개그맨 김철민 씨가 복용하셨는데 미국에서 펜벤다졸을 추천하고 싶다는 메일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복용해 봤는데 4주 정도 지났더니 통증이 반 정도로 줄었고 아, 그래요?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네. 어허. 그래서 이제 뭔가 계속 뭔가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하고 싶으셔서 예.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네, 사실 말기암 환자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시도를 해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 구충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의약품을 볼 때 가장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는 게 복약 상황, 뭐 복약 지도 사항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개 구충제 같은 경우도요. 주의사항 부분을 보면 애완동물, 뭐 개나 동물에게 사용을 하고 인체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충제에 있는 펜벤다졸 성분이 암세포 자체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는 작년 2018년도 국제학술지에 소개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도요. 사람을 대상으로 돼 있는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펜벤다졸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복용을 했을 때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도 역시 입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식약처에서는 먹지 마라, 안 된다 이랬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식약처는 대한암학회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 같은 경우는 동물에게만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기존에 있는 항암 효과 같은 경우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물이나 실험실에 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죠. 네, 그래도 뭐 일부에서는 40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한 약제니까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또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개가 먹으면 안 되지만 개 먹는 음식을 사람이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40년 동안 꾸준히 사용이 되었던 약제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동물에게만 사용이 됐지 40년 동안 사람에게 사용이 됐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안정성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동물들에게 사용할 때 특히나 이제 애완동물에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엔 굉장히 저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사람보다 부피나 무게도 많이 작게 되고 구충을 위해서는 굉장히 소량의 용량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의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으로 오랜 기간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량이 바뀌었을 때는 사실 부작용의 가능성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장기간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혈액계는 물론이고 신경계나 간 손상도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복용을 하시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펜벤다졸이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한 적은 없다지만 동물 실험은 계속 꾸준히 이어왔었으니까 그리고 효과도 거기서 봤었다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도 좀
그동안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건데요. 당연히 펜벤다졸과 비슷한 원리로 항암 작용을 보이고 있는 항암제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복용을 하고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익숙한 약들일 수도 있는데요. 빈크리스틴이나 빈블라스틴 같은 약제들은 이미 비슷한 원리로 항암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파크리탁셀이나 도세탁셀 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항암제들의 네. 종류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들과 그 항암 효과나 원리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항암 치료받는 분들 보면 항암제 드시고 이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만큼 네. 약이 독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모든 약이 명과 암이 다 있거든요. 음. 효과가 있는 만큼 당연히 부작용도 있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정말 빨리 증식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작용도 역시 좀 다른 약제에 비해 큰 편이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항암제가 임상 실험이 꼭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이런 약을 쓰는 이유는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만약에 너무 크다고 하면 효과가 좋다고 해도 약은 시중에 유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동물성 구충제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이 전혀 되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작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정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동물성 구충제보다는 안정성도 검증이 돼 있고 의사의 명확한 진료와 치료 방침을 같이 따라서 허가되어 있는 항암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내지는 더 이상 항암제가 작용을 하지 않고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이미 동물용 이런 구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시다고 하면 본인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간 손상이기 때문에 황달이 온다거나 소변색이 좀 짙어지고 변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하시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골수 억제 부작용이에요. 다른 항암제들도 좀 비슷한 부작용이긴 한데 골수가 혈액 자체의 생성이 좀 억제가 되면서 혈수판이 줄어드는 이제 출혈 증상이나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나온다거나 감염으로 인한 뭐 발열 같은 증상이 나오시면 역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근데 말기 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뭐래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개구충제가 효과가 있다, 안 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일단 뭐 옛날에 뭐 이 말기라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음에 뭐라도 하게 돼 그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 주변에 어떤 분도 어떤 약수를 먹으니까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네.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약수를 뜨기 위해 그냥 매일 아침 그쪽으로 가서 약수를 떠오셔서 그걸 드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전에 살구씨 얘기 있지 않았어요? 살구씨가 네네. 효과가 있다고. 맞아요. 살구씨. 살구씨. 네, 한때 이제 뭐 한 올 6월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예. 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살구씨는 이제 한약재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만성기침이나 기관지 천식에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재로 쓰고 있지만 일반 식품 원료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살구씨 해보면 살구씨들이 나와요. 네. 쇼핑몰에.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100% 화장품 원료로 팩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드시면 자칫 심혈관 쇼크 증상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니 심혈관 쇼크가 온다, 올 수도 있다. 이 말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과 그럼요.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살구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아마씨, 또 이제 복숭아씨, 네. 매실 씨앗에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생씨앗에는 아미그달린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이제 소화 기관으로 들어오면 효소 작용에 의해서 시아노스로 이제 바뀌거든요. 네. 이 시아노스는 청산가리랑 동일한 독성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아, 청산가리는 진짜 독한 거 아니에요? 입에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얘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청산가리를 이제 잘못 흡입해서 문제가 된 이제 환자를 인공호흡을 하다가 인공호흡을 시도한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치명적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청산가리는 이제 원래 이제 살구씨의 아미그달린 형태로 들어있는데요. 네. 살구씨는 이제 생으로 먹다 보면 구토, 또 간독성, 심지어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고 고용량에서 이제 호흡곤란, 또 어지럼증, 또 경련이 일어나면서 심장 마비 증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살구씨는 절대 생으로 식품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살구씨가 효험이 있다 이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그 식품에 들어가 있는 그걸 또 구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요.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살구씨가 식품 원료로 일부 이제 허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시아나수소 함량, 그러니까 아미그달린 함량이 철저하게 규제되어 있고요. 또 섭취 허용치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식품 원료니까 한국에서는 무작정 구해서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생씨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생씨앗에 들어 있고요. 아미그달린은 이제 열에 약하고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생씨앗을 만약에 볶거나 팔팔 끓이면 이렇게 아미그달린 독성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아마씨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도 식품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요. 아마씨는 유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아마씨는 100% 볶은 아마씨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은행에도 아미그달린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은행은 맥주집 가면 안주로 줍니다. 예. 그렇죠. 그것도 절대 생은행이 아니고 100% 익힌 구운 은행이고 그것도 함량을 구운 거조차도 10개 이하로 주의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한약으로 쓰는 이제 살구씨도 볶아서 한약으로 쓰고 또 한약은 달여서 끓여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에 있어서 살구씨의 아미그달린 독성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살구씨, 생씨앗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볶거나 삶거나 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식품으로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여러 번 드린 만큼 암 치료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민혜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품이나 특정 약제에 대한 항암 작용은 일종의 세포 독성 작용에 의한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 효능과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비율로 해서 효능이 얼마만큼 있고 부작용이 얼마만큼 적으냐에 따라서 이게 시판이 되기도 하고 이제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살구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에 시아나수소에 의한 독성 부작용 때문에 연구가 금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1977년에 미국 식약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살구씨 항암 효과를 연구하다가 독성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임상 이렇게 효능을 중지시키는 연구를 중지시키는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지금 살구씨가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좀 먹어볼까? 일단 시도하지 않으시는 게 안되겠습니다. 네,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뭐가 좋다, 이거 꼭 먹어야 된다, 그거 어딨다, 뭐 이러면은 다 구해서 먹고 싶고 주변에 가족들이 그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그거 구해다 드리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네. 브로콜리 좋다고. 네. 이거는 확실히 저 효과가 있지 않아요? 브로콜리가.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브로콜리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이제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이제 브로콜리 설포라판을 추출해서 설포라판을 이제 대장암 환자한테 이제 일부러 이렇게 투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그랬더니 대장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유전성 대장 용종증을 가진 환자들 대상으로 6개월간 설포라판을 투여한 결과 용종 후 개수가 60.4%가 줄었고요. 용종 크기도 51% 감소를 했습니다. 또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종합암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유방암을 유도한 이제 실험주에게 설포라판을 투여한 결과 농도에 따라서 45에서 75%에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렇게 억제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이제 아까 살구씨 말씀드렸는데 살구씨와 달리 이렇게 브로콜리와 같은 식품,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브로콜리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양배추 공통적인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십자화과 채소는 식품으로도 안정성도 높고 또 항암 작용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성이 좀 인정된 식품을 좀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차가버섯? 네. 차가버섯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었는데 궁금하네요. 네. 제 지인분은 차가버섯 그거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막 그랬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저 대표적인데 차가버섯. 암에 도움이 된다. 예. 뭐 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치료받고 나온 분 있으면 차가버섯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 누가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 먹지 말라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가버섯이 효능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아까도 계속 여러 가지 식품들, 효과가 있는 식품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에게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항암제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독성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도 힘들어지고 콩팥
소화세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전반적인 면역세포에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단 차가버섯뿐만이 아니고 항암식품으로 잘 알려진 일부 식품들을 잘못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더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용을 하지 말라,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본인의 치료 상황과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은 아니다.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버섯도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입증된 식품 네. 중에 하나죠. 이제 버섯에 들어있는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이제 생리활성 물질이 항암 작용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베타글루칸의 함량은 버섯마다 이렇게 함량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버섯마다 차이는 좀 있겠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생으로 버섯을 먹게 되면 오히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먹는 양송이 버섯. 네. 이게 아가리쿠스 속 버섯인데요. 네. 흰들버섯, 이렇게 실령버섯, 또 아가리쿠스 속 버섯인데 여기에 발암 물질인 아가리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험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깜짝 놀라실 건 아닌데 사람에게는 다행히 발암 작용이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래도 일부 과학자들은 그래도 인간에게 생으로 이렇게 임상시험을 해본 연구 결과가 적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건 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이네요. 저는 버섯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믿었는데 버섯으로 인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걱정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다 익혀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안 버섯은 되네.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식물처럼 보이는데 곰팡이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함부로 생으로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익히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베타글루칸이 버섯의 단단한 세포 벽에 들어있어요. 근데 익히게 되면 세포 벽을 쉽게 좀 찢어낼 수 있고 또 이렇게 베타글루칸도 이렇게 쉽게 소화 흡수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죠. 또 익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아가리틴이라는 성분이 거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익히게 되면 또 문제가 안 되고 또 생버섯 먹다가 복통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익혀서 드시게 되면 알레르기나 복통, 위장관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꼭 익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이 걱정이 뭘 먹을까거든요. 네. 저 항암 치료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이래서 그냥 기존에 좋은 거 먹어도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몸에서 잘 거부감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인데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못 아는 것도 있고 이래서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항암 음식, 이런 식품 먹어도 될까입니다. 첫 번째,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한다. 유기농. 이거는 유기농 뭐- 먹어야지, 유기농. 저 예방을 그렇지 위해서도 않겠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유기농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비싸잖아. 실제로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제 먹는 식품 자체를 유기농으로 싹 다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유기농 식품이 구하는 것도 어렵고 뭐 재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어렵고 가격도 고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실제로 유기농 식품이 뭐 암의 발생이라든지 암의 뭐 전이 내지는 여러 가지 뭐 암의 재발 같은 것들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몸이 안 좋은 암 환자들은 이걸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뿐이지 과학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리해서 유기농 식품들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유기농, 뭐 무기농 뭐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뭐 이 채소면 다 먹으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유기농이나 일반을 구별하지 말고요. 매 끼니 때마다 채소를 꼬박꼬박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은 손바닥만한 이 정도 접시로 한 5접시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먹긴 힘드니까 3개에 나눠서 드시면 좋고요. 다만 내가 너무 항암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거나 설사를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으로 채소를 먹었을 때는 똑같이 위장관 장애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죠. 녹색 채소는 그럼 확실히 도움이 돼요. 뭐 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매일 좀 먹어라 이랬었는데. 그렇죠. 녹색 채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녹황색 채소만 드시는 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컬러푸드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채소들의 색깔별로 다 다른 영양소들이 들어있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녹황색 채소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이 단일 영양소만 섭취를 하게 되니까 다양한 컬러의 채소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죠. 또 의견 좀 분분한 얘기가 있는데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아니면 녹즙으로 먹는 게 좋다?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녹즙으로 먹으면 조금 더 몸에 흡수가 잘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게 맞나요? 그렇지, 그런 거 있겠지. 흡수가 잘 되겠지. 먹기도 편하고. 그렇죠. 보통 갈아서 먹는 게 흡수가 잘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의사로서는 대부분은 생으로 씹어서 드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소 자체도 사실 갈아서 먹는 이 가는 과정 중에서 파괴될 가능성도 크고요. 보통은 흡수가 빠르다고 해서 모든 좋은 영양소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영양소나 예. 불필요한 독소도 같이 빨리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씹는 작용, 저작 작용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갈아주는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소화기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치아를 이용해서 잘 씹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좀 치아가 안 좋다거나 내지는 소화기능이 너무 약해지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것보단 차라리 갈아서라도 드시는 게 좋겠죠. 가장 안 좋은 건 녹즙 형태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녹즙같이 너무 강하게 농축이 돼 있는 식품을 먹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과한 영양소나 과한 독소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생으로 본인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갈아서 먹으면 또 설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과일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과일도 즙 내서 먹지 말고 생과일이 제일 생과일을 씹어서. 그냥 먹어라. 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고기, 단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지방이랑 고기는 갸우뚱한데 단 음식은 대부분 피하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쵸. 당연히 안 되는 거 일단 뭐 아닌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암에 걸리면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지방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방하면 이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있죠. 포화지방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육류에 들어있는 동물성 기름이 지방이고요.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옆에 보이죠. 식물성 기름, 또 견과류, 또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들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을 좀 섭취한다 그러면 이제 포화 지방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 네. 쪽을 선택하시는 게 그래도 암을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기도 그래요. 그 붉은 색깔 나는 고기는 대장암 뭐 유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 정 먹고 싶으면 흰살 쪽으로 먹어라. 네, 맞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건강 상식이죠. 한국인만큼 암에 걸리면 고기를 딱 끊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인들이 미국 같은 이제 유명한 암센터 가서 진료를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말라서 왜 이렇게 말랐냐? 고기를 안 먹는다고. 왜 이렇게 안 먹느냐? 적절히 많이 건강한 고기를 많이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색육이나 가공육보다는 또 흰살 생선이나 백색육 섭취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육류 섭취가 이제 꼭 필요한 게 육류는 적정한 섭취에 의해서 동물성 이렇게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이렇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원료로 사용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방이 적은 적색육도 어느 정도는 철분 함량도 높고 비타민 B12 함량도 높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이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기를 섭취하는 방법인데 고기를 섭취할 때 태워서 섭취하게 되면 네.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고기는 쪄먹거나 삶아서 먹는 게 도움이 수육 되고 같은 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이제 백색육이나 이제 흰살 생선 네.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쌈 드시면 되겠네, 보쌈. 보쌈 좋죠. 부산 맛있겠다. 오늘 먹을까요? 저 짜고 맵게만 안 하고 약간 심심하게 해서 보쌈 네. 좀. 아, 좋죠. 그러면 단 음식은요? 단 음식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설탕이 이제 뭐 3대 이제 백색 공포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설탕 자체가 이제 암에 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결과적인 문제인데요. 실제로 설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액상 과당 또 이렇게 뭐 당밀, 단맛, 흑설탕, 단맛이 나는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비만입니다. 비만이 결국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면서 또 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탕을 끊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맛을, 당분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슴슴하게 먹는 게 제일이겠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육회, 생선회 먹으면 안 된다. 아, 그래, 저 저 얘기는 맛있는 거. 들었어요. 저 무슨 세균 감염 위험이 있다 그래서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냥 일반 암 환자가 아니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네.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날 것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제 때문에 대부분은 골수 억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확 기능이 거의 떨어져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일부 기생충이나 세균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항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이나 다른 미생물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골수 억제 부작용이 있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미 의료진에서 음식 제한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안내를 받으셨을 때 제한을 하시면 되고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보통은 2-3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다시 면역력이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걱정 없이 이런 날 생선들도 드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아, 한약 먹어도 되나? 한약은 가능할까요? 맞아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여기 한의사분이 나오셨으니까 꼭 물어봐야겠어요. 아니, 암 치료하려고 이제 기력을 이제 좀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삼도 많이 드시고 한약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요것도 요게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피하라는 얘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뭐 이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주치 선생님이 이제 한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충분하게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이제 체중 저하, 또 무기력, 또 식욕 저하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약이 이러한 부작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약 자체가 암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재발암 방지를 위해서라도 면역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한약 복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한의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이 공동으로 진료를 해서 암 환자를 진료하는 동서협진 암 병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주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치 허락 없이 무작정 한약을 섭취하시는 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효능도 있겠고,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있겠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컨트롤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치 선생님께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약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암 관련해서 개구충제 복용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뭘 좀 드시면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암만큼이나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신경 쓴다고도 그래요.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당뇨병 때는 뭐 쌀밥도 먹지 말고 보리밥만 먹어라, 현미만 먹어라, 뭐 이런 얘기 있고. 근데 제가 아는 당뇨 환자분은 네. 보리밥 먹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요? 네, 당뇨에 더 안 좋을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흰 쌀밥보다는 아무래도 보리밥이나 현미밥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혈당도 좀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보리밥을 먹지 말란 얘기를 이미 만약 들으셨다면 콩팥병, 그러니까 만성 합병증 중에 하나인 만성 신부전이 이미 합병이 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뇨 환자들이 당뇨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그로 인한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섭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합병증 중에서도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신장병이거든요. 근데 콩팥 같은 경우는 칼륨을 배출하는 창구가 되는데 이 만성 신부전이 있어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적절한 칼륨 배출이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 칼륨 함량이 높은 보리밥 같은 걸 많이 드시게 되면 몸에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겠죠. 이러면 무력증은 물론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보리밥에 칼륨이 많은 거군요. 네. 그래서 잡곡밥에는요, 사실 칼륨뿐만 아니고 인의 함량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인이나 칼륨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게 되는데, 인 같은 경우도 높아지게 되면 갑상선 위에 딸려 있는 이제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기능 항진이 되면서 뼈도 약해지고 혈액 질환도 걸릴 수가 있어요. 칼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에 문제가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콩팥에 기능 이상이 왔다면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 보리밥 말고도 당뇨 환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수 씨 앞에 음식이 좀 있는데, 네. 네, 식품 좀 분류를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네.
아,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다 약간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구마와 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건 좋은 음식으로 제가 분류를 시키겠습니다. 분류를 시키고 이것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복숭아 요거 달지 않아? 아, 달아요. 안 달아. 좋죠. 다른 건 안 네, 좋아. 네. 다른 거 안 좋아. 토마토 안 좋아. 토마토 좋을 것 같은데. 토마토는 좋은 토마토. 거 같은데요? 더 좋은 거. 아, 과일 안 좋아. 과일 안 좋은 거. 바나나는 토마토는 좋은데? 덜 단데. 이건 되게 다른 거예요. 이건 되게 다른 거. 되게 다른 거. 그리고 이거는 좋지. 채소는 좋은 음식. 좋은 음식. 이거 좋은 음식, 상추도 좋은 음식. 네. 이게 아까 말한 보리. 보리죠. 보리 보리 아니야. 보리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떡. 떡은 안 좋죠. 안 좋지. 네. 떡은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버섯 아까 안 버섯 좋을 수 좋은 있다 거지. 그랬잖아요. 익혀 먹으면 아, 익혀 먹으면. 익혀 먹으면 좋은 음식. 됐습니다. 아니, 저요. 떡은 일로 와야지. 떡 이런 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잘 나눈 네. 겁니까, 제가? 한번 봐주시죠. 다 동의하시나요, 의견에? 뭐, 얼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에 분류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뭡니까?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 있어요. 아, 그럼 애초부터 저걸 꺼내 놓으셨어요, 지금? 이제서야 꺼내 놓으신 거예요? 궁금해하지 않을까 봐. 이거는 아리까리한데 약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사실 왜냐면 아까 보리밥 같은 경우도 예. 모든 환자들에게 다 나쁜 음식이 아니잖아요. 아하. 만성 콩팥병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네. 식의 좀 어떤 추가 사항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하나 더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의가 필요한 음식은 설명드렸던 네, 보리죠. 아, 근데 콩팥합병증이 있을 때 보리 말고도 또 주의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뭡니까? 뭘까요? 콩팥. 바로 채소인가 봐. 네, 아. 녹황색 채소예요. 아, 상추나 시금치 같은 경우도요,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성 콩팥병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생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채소까지 못 먹게 하면. 아, 진짜 어떻게?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아예 다 금지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한동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대체? 그렇죠. 아. 익혀서 먹는 거나 아니면 익혀서 먹지 않고 꼭 생으로 먹고 싶다. 이럴 때도 미적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정도 담궈 놓으시면 그래요. 칼륨은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거든요. 뭐 데쳤을 때도 그렇고 물에 담갔을 때도 그렇고 당연히 담궈 놓은 물은 드시면 안 되고 나중에 이렇게 데친 채소들만 살짝 건져서 드시면 칼륨의 섭취를 상당량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저기 통조림. 아, 이거 통조림은 이거 당연히 잘 안 좋은 분류했죠? 이건 음식이죠? 확실히 안 되지. 요것도 자리 한번 옮겨 볼게요. 주의예요? 옮겨요? 오. 때에 따라 먹어도 된다는 거네? 사실 아까 과일 얘기한 거가 네. 좀 네. 맞는 말이에요. 과일에도 당도 좀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이 당이 높지 않은 과일들도 칼륨의 함량이 높거든요. 그런데 아까 물에 담가두면 칼륨이 빠져나간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당도가 좀 높기는 하지만 계속 통조림 물 안에 담겨져 있어서 칼륨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잘 헹궈서 드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토마토와 떡은 제가 잘 놓은 겁니까? 지금. 좀 다시 정리 좀 해보겠죠. 아까 그 말씀 잘하셔서 정수 씨가 토마토 줘보세요. 아, 토마토요. 네. 토마토가 과거 토마토는 당도가 낮은데 네. 요즘 개량 토마토는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러니까 과거 토마토는 채소에 가깝다면 네. 요즘 토마토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의, 아, 그렇군요. 주의하셔야 되고. 네. 뭘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전개를 좀 더 볼까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여기 버섯, 양송이 버섯 있네요. 네. 네. 양송이 버섯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칼륨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칼륨이 다 그래서 높아서 걱정이네. 초기 당뇨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성적인 당뇨 있으면서 네. 신장 합병증 있는 경우에는 주의. 주의. 그다음에 전혀 제가 뭐 남은 게 없어. 좋다고 네. 되어 바나나. 있는 바나나. 바나나는 주의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안 가요. 좋아요? 아, 진짜요? 왜요? 바나나가 이제 천연당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걱정이 없다고도 말씀들 하시고 바나나가 숙성이 안 돼 있을 때는 단맛이 없다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물컹거리는 과일 있잖아요. 네. 물컹거리는 과일은 섬유질도 연약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당뇨를 앓고 있는데 나는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단단한 과일을 드셔야 돼요. 복숭아 중에 가장 단단한 과일이면 천도 복숭아. 복숭아. 그다음에 사과나 배가 그나마 더 단단한 과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일을 소량만 이렇게 즐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홍시 이런 것도 안 되네. 맞습니다. 아, 홍시 말하려고 그랬는데 놓쳤네. 소주 같은 거 먹어야 돼. 요즘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네. 포도도 그렇네요. 포도도. 포도도. 아유, 큰일 났다. 이거 뭘 먹어? 이거 뭐 먹으면 좋은 거 하나 남았는데요? 고구마.
요즘에 고구마는 군고구마 너무 좋은데. 군고구마 맛있죠. 예. 고구마도 네. 안 안 돼? 좋습니까? 네. 이쪽으로 아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네. 음식이에요. 사실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많이 드시고 좋은 음식은 하는데 감자랑 고구마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감자 네.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가 90으로 굉장히 높은 반면에 고구마는 네. 45 정도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안 올려서 먹어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혈당 지수는 낮은데 전체적인 칼로리가 높아요. 탄수화물의 함량이 감자보다 한 1.3배 정도 더 높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같은 양의 고구마를 먹었을 때 혈당은 천천히 오르지만 결과적인 혈당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혈당 지수 생각하시면서 흰쌀밥을 먹느니 차라리 내가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역시 고구마 같은 경우를 주식으로 먹게 되면 다른 반찬들을 못 먹잖아요. 네. 탄수화물, 단일 영양소만 먹게 돼서 몸에 안 좋을 수 있고요. 군고구마 얘기하셨어요. 네. 네. 너무 맛있죠, 요즘. 그렇죠. 그냥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데요. 고구마를 구워버리면 혈당 지수가 확 올라가서 쌀밥이랑 똑같아져요. 어쩐지 더 달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달고 그러니까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혈당 지수가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고구마를 만약에 굳이 드시겠다고 하면 굽지 말고 삶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어제 고구마 3알 샀는데 한 개 2,000원이더만. 요즘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요? 아니 근데 맛은 있었어요. 호박 고구마인데 3개 샀더니 6,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구마는 비싸네. 당 지수가 더 높아요. 아, 피해야 그래요? 되죠. 어쩐지 어. 맛있더라. 떡은요? 떡은 떡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안 좋은 음식이죠? 이거야 그렇죠. 뭐. 이게 예. 떡은 쌀을 빻아가지고 응축시킨 거잖아요. 압축까지 시켜서 만들었다 보니까 요 정도 소량이라고 해도 거의 밥 한 공기를 넘는 네.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혈당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안 좋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떡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나 간식으로 드시는 건 혈당을 너무 올릴 수 있어서 만약에 드신다고 해도 주식으로 밥 대신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야, 진짜 당뇨 걸리면 안 되겠네요. 먹을 수 있는 게 먹을 게 없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한동원 선생님. 그래서 오늘 뭐 차 하나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셨던 이보은 선생님께서 확장 이전 오픈하셨어요.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오픈하셔갖고 네, 네. 아, 이제 아니고 금요일에 나오실 거예요? 네.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네. 오늘 이제 당뇨도 잡고 암에도 도움이 되는 한동아의 약초다방 신장 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무료예요. 예. 그렇군요. 여기다 하나 써놔야 되는 약초다방. 네. 약초다방. 다음에 제 사비로 해서 이렇게 패널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약초다방에서 이제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암에도 도움이 되는 네. 겨우살이 뽕잎차를 준비했습니다. 오. 한번 볼까요? 네. 겨우살이. 겨우살이. 겨우살이도 네. 알고 뽕잎도 아는데 그럼 이게 같이 합쳐진 그러네요. 건가 보네요. 이게 겨우살이에요. 예.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잡히나요? 겨우살을 보세요. 바짝 말랐네요. 네, 이게 겨우살이가 뽕나무 겨우살이를 약으로 많이 쓰는데요. 뽕나무에 보면 이 겨우살이가 붙어 있어요. 네. 뽕나무에 붙어 있는 기생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우살이라는 이름은 겨울철에도 이렇게 푸르스름함을 띈다 해서 겨울철에도 산다. 그래서 겨우살입니다. 겨우살이. 나는 이거 겨우 그거 사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겨울이죠, 겨울. 어. 근데 이제 뽕나무 겨우살이를 이제 상기생, 뽕나무 아유. 축하 공연. 와, 역시. 네. 네. 이게 저희가 대박이 날 모양입니다. 아, 이게 저도 저렇게 생겼군요. 약초다방. 나가는 거. 네. 저기 겨우살이고. 네. 원래 겨우살이. 오픈을 하면 이런 거 좀 넘쳐보고 막 그래야 돼요. 네. 자, 한동원 선생님 화면 나가는 대로 좀 해주세요. 겨우살이가 나가고 있어서. 겨우살이 나가. 네, 네. 알겠습니다. 차가 넘쳐가지고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겨우살이죠. 예. 근데 겨우살은 상기생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뽕나무에 산 것들을 뽕나무 상자로 써서 상기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과거부터 이제 항암제로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네. 이렇게 항암 효과도 나타내고 면역 증강 작용을 나타내는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렉틴이라는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면역 증강 작용도 하고 암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도 하고요. 또 이제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직접 타겟팅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해서 항암 작용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까지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네. 뽕잎도 그 암이나 당뇨를 예방하는데 효험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뽕잎은 이제 당뇨 쪽에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우리 그 겨우살이는 미슬토 주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주사요법. 미슬토. 아, 그쵸. 미슬토 주사. 그게 항암 효과가 있다고. 요즘도 미슬토 주사라고 있어요. 네. 미슬토가 바로 겨우사례입니다. 아. 이렇게 뽕나무나 이렇게 밤나무, 참나무에 들어있는 이렇게 겨우사례를 미슬토라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겨우사례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뽕잎 같은 경우는 이제 암보다는 과거부터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네. 염증성 폐질환, 또 이렇게 만성 기침, 또 열감기에도 많이 썼고요. 또 고혈압 환자들, 또 고지혈증 환자들, 안구 질환 있을 때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뽕잎이군요. 그렇죠. 네, 뽕잎 나오죠. 그런데 뽕잎이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굉장히 이렇게 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다당류거든요. 다당류가 단당류로 바뀌는데 어떤 효소가 작용을 해요. 네. 이제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뽕잎에 들어있는 데옥시노지리마이신이라는 성분이 이 효소 역할을 자르기 때문에 다당류가 단당류로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뽕잎 달인물로 밥물을 하거나 또 이렇게 떡을 만들 때나 또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뽕잎 달인물을 같이 섞어서 하시게 되면 이게 다당류가 단당류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당뇨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그래서 네네. 이거 그래서 이 겨우살이랑 뽕잎을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차를 만들게 되면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둘 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말린 것들을 활용하고요. 예, 겨우살이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구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식품으로 유통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구하면 파릇파릇한데 푸르스름한 빛깔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말리면 이렇게 노래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차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이거 따로도 좋은데 같이 하면 방- 얼마나 좋을까요?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겨우살이 50g, 뽕잎 50g을 이렇게 육수포에 담습니다. 네. 이것들을 물 2리터 넣고 뚜껑이 지금 없는데 여기서 끓여야죠. 네. 네. 지금 불빛이 안 보이는데 불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팔팔 끓고 있네요. 요거 대충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끓이다 보면 2시간 정도 끓이면 되고요. 그러면 절반 정도로 졸아듭니다. 이거를 이제 5일 정도 기간 동안에 하루 이제 2-3차례 정도 나눠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뽕잎이나 겨우살이가 성질이 좀 약간 서늘해요. 네. 약간 배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차에다가 생강을 생강을 아까 이제 50g씩 했잖아요. 생강을 한 20g씩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끓이게 되면 네. 소화도 잘 되고 뽕잎의 냉성 기운을 좀 없애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그래, 있습니다. 체질이 차가운 사람 생강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요즘 같은 때 생강 사놓고 꿀에다가 재서 한겨울 내내 그거 차로 마시면 네, 감기 네. 예방 효과가 있어요. 네네. 제가 차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한약재 이제 주리를 트는 건가요? 이걸 예전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네. 지금 용기를 여기다 담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따는 거. 2시간 정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많이 짰어요. 근데 요즘은 실제로 짜게 되면 불순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예. 네. 그냥 가볍게 우려서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옆으로 살짝 옛날에 뺄게요. 아까 우리 그 새로운 직원한테 제가 네. 이거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놓을 용기 좀 갖다 줘 했더니 안 갖다 줬네요. 그럼 그 직원 이제 해고인가요? 아유. 당신이야, 그 직원. 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다 저기다 담아볼까요? 네. 저기다 담으면 정수 씨가 오늘 새로운 직원이니까 네. 여기 앞에 놔볼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놔서 색깔이 되게 예쁘죠? 네. 네. 진하네요. 색도 예쁘고, 네, 정말 진하게 우러났어요. 이 귀한 거를 이렇게 조금씩 흘리시네. 그래요. 네. 뜨거우니까 제가 직원이 좀 조심하세요. 이따 닦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자, 그 쟁반에다 해서 네. 네. 제가 이거 오늘 만들어진 거 직접 배달까지 서빙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약초 다방의 이제 강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따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돈을 받지 않지만 제 계좌로 따로 넣어주십니다. 직원이 받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이게 김이 올라오는데 향이 되게 좋아요. 색깔도 되게 예쁘죠.
색이 너무 예쁘네요. 네. 진하면서도 약간 투명하고.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제 겨우살이나 뽕잎을 같이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셔도 돼요. 네. 당뇨만 있으시면 뽕잎만 활용하셔도 되고요. 암이 걱정이다 그러면 겨우살이만 하셔도 되고. 자, 배달해 자, 보실까요? 자, 5잔이니까 2잔 놓고 가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겨우살이를 이제 구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겨우살이는 모든 나무에 다 기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우살이를 아무 나무에나 기생한 겨우살이를 구하시게 되면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뽕나무 겨우살이가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뽕나무 겨우살이를 구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뽕잎 같은 경우는 성질이 좀 서늘해서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속이 냉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건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만성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신장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모든 식물성 식이는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좀 주의를 하시면 특별한 부작용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동네 건식 사우나인데? 근데 그런 향도 네. 저는 되게 좋은데요? 일단 처음 들어가는 그 찰향이. 이게 진짜 좋은데요? 이거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을 때 약국에 가서 무슨 탕 같은 거 있잖아요. 화탕 뭐 이런 네네. 거. 이런 거 이런 맛이 느껴지면서 감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기도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것 네, 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뽕잎 자체가 감기에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열을 동반한 감기, 기관지염 또 이렇게 만성 폐질환에도 뽕잎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감기에도 이렇게 다려놨다가 감기 증상에도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 계절에 아주 딱인데 오늘 다방 개업 성공하셨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암에 대해서 그 알쏭달쏭한 그 먹는 것들 한번 점검을 해봤잖아요. 네. 당뇨에도 그런 게 많아요. 숙소리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그래서 점검해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당뇨 민간요법 진실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에 혈당 낮추는데 효과 있다. 이거 실제 복용하는 분들도 꽤 봤어요, 저는. 네, 그래요. 누에가 효과가 있을까요? 누에는 실제로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에를 그냥 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면 누에는 살아있는 누에 아시죠? 네. 이게 이제 백강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빳빳하게 굳으면서 죽어요. 그 사체를 약으로 쓰는 게 그게 백강잠입니다. 백강잠은 실제로 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 경구 혈당 강화제 백강잠 가루도 포함된 게 있는데요. 연구 결과 백강잠 가루를 투약한 결과 4주 동안 투약을 했는데 뇌 분말을 복용을 시켜봤더니 59.3%에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누구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동안에 임의대로 이렇게 누에 가루, 백강장 가루를 복용하시게 되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뇨 환자 꿀은 괜찮다. 그래, 설탕 대신 꿀 넣어라. 설탕 대신 꿀 먹어야죠. 꿀. 사실 꿀. 설탕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탕은 피하고 대신 꿀을 먹어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꿀과 설탕은 칼로리가 동일해요.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물론 꿀은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는 하지만 혈관 손상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뇨의 만성합병증이 대부분은 다 혈관 때문에 생기는 혈관합병증인데 이 혈관 손상률이 포도당보다 7.5배나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꿀도 안심하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의 소, 돼지, 췌장이 좋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한다니까 저 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있어요? 오히려 그 인슐린 분비하니까 그거를 먹으면 몸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예. 그런 민간요법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가 안 좋으면 그 기관을 맞아. 먹어야 된다. 맞아. 간이 안 좋으면 생간 먹고 이러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많으신데 사실 소, 돼지에 있는 췌장에도 물론 인슐린이 있겠지만 동물성 인슐린이고 입으로 먹었을 때 인슐린은 뭐 단백질 역할 정도를 할 뿐이지 인체에서 똑같이 기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 특히 일형
당뇨 환자들 주사 맞는 거 되게 힘들어하시면서도 먹지 못하고 주사로만 무조건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은 아직까지는 약이나 구강 형태로 섭취를 해서 효과를 나오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소돼지의 췌장도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슐린 부족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 또 인슐린의 기능 이상이 문제인 거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당뇨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될까?입니다. 이거 단식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근데 좋을 것 당뇨가 같은데요? 원래 체중 조절이 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또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이건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사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렇게 되면서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많이 변하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일단 길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원래 먹고 있는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에 의해서 저혈당이 유발이 될 위험이 있어서 좀 무섭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저혈당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보통은 간헐적 단식 이후에 드시는 식사는 과식이나 좀 무리해서 많이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폭식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혈당 조절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네, 소식이지 단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당뇨 민간요법 진실은 해서 알아봤고요. 당뇨 그 예방을 위해서도 또 당뇨 극복을 위해서도 근육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네, 들어봤거든요. 운동 중요하죠. 근육 운동 오늘 준비를 해놨으니까 바로 한트 가겠습니다. 반대쪽.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네, 이제 근육을 강화시킨 거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근육 강화가 도움이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하나는 기마자세. 아, 기마자세. 기마자세. 아,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엉덩이- 근데 약간 스쿼트랑 비슷한 거.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스쿼트 자세가 되고 네. 제가 뒤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스쿼트 자세가 되고 엉덩이를 넣어주시면 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하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에는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이게 전통적인 기마자세가 기마자세. 되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사타구니 치기. 사타구니 겨드랑이 림프 절이 많아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를 이어서 네. 한 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네, 가볍게 허벅지를 기마 자세로 기마자세로 운동 되겠다. 근육 힘이 들어가죠. 자, 이제 무릎이 아프죠? 자, 짝다리입니다, 짝다리. 체중을. 백견 자세. 이것도 허벅지에 힘을 줘야 네, 되죠. 그렇죠. 네, 엉덩이 안으로 넣고. 바로 이 크래크 들어갈 거다. 자, 팔 운동. 기마자 상태에서 팔 운동. 기마자세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래, 위. 자, 사타구니. 이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다른 것도 좋아지는 느낌. 겨드랑이. 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야, 다음에는 좀 더 든든하네요. 길게. 예. 벌써? 여기가 허벅지가 지금 엄청 단단해지네. 빵빵해졌어요. 이거 안 하던 사람은 바로 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저 암과 당뇨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한 가지씩만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민간요법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환이 어렵고 또 내가 겪어내기 힘들수록 그런 민간요법이나 속설에 많이 기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병의 경과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민간요법보다는 반드시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해서 바른 치료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옛말에 이제 미병치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병, 아직 병들지 않는 병도 병으로 봐서 예방을 해라. 실제로 이제 오늘 주제가 됐던 이제 당뇨나 암은 어떻게든 미병치병을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발병하면 늦습니다. 발병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오늘은 건강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점점 쌀쌀해집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한방차를 먹으면서 생각한 건데요. 오늘이 바둑의 날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바둑 한 수 이렇게 두면 여유가 좀 느껴지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바둑이 안 되면 오목이라도 그런 여유 가지면 어떨까 그 생각해봤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